자, 코로나로 미국이 망한 이유 여러분들께 소개를 해드리겠습니다. 코로나 이후에 세상이 어떻게 달라질 것인지 뭐 그런 내용으로 첫 번째 섹션 꾸리도록 하겠습니다. 광고부터 함께 하시죠. 자, 디아페 비누부터 가보겠습니다. 디아페 비누. 예. 자, 디아페 비누 김용민닷컴에서 정말 많은 분들이 찾는 상품입니다. 디아페 비누는 습진이나 가려움증, 땀띠, 모낭충, 여드름 등으로 고민인 분들 꼭 한번 써보시기 바라겠습니다. 유황의 살균 효과와 제주도산 마유의 보습 효과가 놀라운 결과를 만들 것입니다. 저 김용민도 샤워할 때, 머리 감을 때 디아페 비누를 애용합니다. 써본 분들은 거의 대부분 알고 계세요. 진작 써야 했다라는 걸요. 네. 비누의 끝판왕 디아페 비누를 김용민닷컴에서 만나보시기 바랍니다. 저 김용민이가 머리 감고 왔는데 아침에 디아페 비누로 감았어요. 여러분, 비누로 머리 감습니까? 그런 분들 있어요? 디아페 비누는 그렇게 해도 됩니다. 예. 디아페 비누는 그렇게 해도 돼요. 정말 좋습니다. 아, 이거는 뭐 도저히 왜 샴푸를 쓰는가 싶어요. 예? 아, 여러분, 그러나 뿌리 깊은 샴푸는 써도 됩니다. 예. 그래요. 그래요. 거리에 벙글싱글쇼. 네, 한번 해볼까? 한번 고민을 해보겠습니다. 근데 정영진이가 너무 바빠가지고. 예. 자, 잠시 댓글에 올라온 글을 소개해드렸습니다. 바로 갈게요. 김동춘 성공회대 교수의 칼럼입니다. 포스트 미국, 포스트 코로나 시대의 뉴딜. 뉴딜 정책 이야기가 나옵니다. 여러분, 이번에 코로나19 국면으로 비대면 접촉, 이것이 하나의 어떤 트렌드가 됐습니다. 그래서 다 디지털로 소통하는 그런 문화가 거의 정착되다시피 했는데, 그래서 앞으로 정부가 디지털 이런 대면 시스템을 강화하면서 포스트 코로나 시대 뉴딜을 한번 해보겠다. 이런 입장을 밝혔습니다. 이와 관련해서 이제 여러 인문 사회학자들이 인간의 가치, 사회적 가치가 너무 빠졌다 이렇게 지적을 하고 있어요. 새겨들을 부분이 있습니다. 김동춘 교수 칼럼 보겠습니다. 미국의 방역 실패는 천문학적인 의료비가 제약회사, 병원, 보험회사, 로펌 등 거대 이익 집단의 호주머니로 들어가서 전염병과 같은 위기에는 전혀 지출되지 않는다는데, 최고 수준의 의료기술은 의료 상품을 구매할 수 있는 부자들을 위해 사용된다는 데 있을 것이다. 그래서 그런가 미국 코로나19 사망자의 70%는 아프리카계 미국인, 아무래도 저소득층이 많겠죠. 저소득층 미국인이란 보도가 있다. 네, 이런 내용입니다. 우리나라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 기획재정부 관료들이 137조 원을 상반기에 집행한다고 그랬어요. 137조 원. 이렇게 해서 상반기에 과감한 재정 투입을 하겠다라고 했는데, 한 15조면 될 수 있는 재난지원금 소득 100% 4인 가구 기준으로 100만 원씩 드리는 이것을 하는 거에 대해서 반발했어요. 말하자면은 재정 충격이 상당하기 때문에 그렇게 할 수가 없다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아니, 137조를 상반기 안에 쓰시겠다고 하신 분이 고작 뭐 한 15조 정도 되는 돈을 쓰는데 이렇게 주저하실 이유가 있었나?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세요? 137조를 상반기 동안 코로나19 때문에 쓰시겠다는 분이 전 국민 재난지원금 뭐 한 15조 되는 돈 지원하는 거 그렇게 또 그냥 벌벌 떨고 그냥 절절매고 그러셨단 말이죠. 그래, 그 137조는 아마 대부분 다 기업으로 갈 겁니다. 기업으로 갈 거예요. 근데 기업으로 갔는데 이게 기업이 돈 받고 그냥 금고에 넣는지 어떻게 시장에 활력이 없어요. 그래서 국민들한테 나눠드립니다. 국민들한테 나눠드리고 한번 써보시라고. 그래서 저기 어디야? 경기도가 1조 3천억 넘게 썼잖아요. 1360만 되는 경기도민에게 10만 원씩 지급해 드렸는데 경기가 돌기 시작했어요. 제가 현장에서 확인했다니까. 답은 현장에 있어요. 제가 용인시, 시흥시 돌아봤는데 2주 전 용인시에서는 네, 많은 분들이 문의하세요 라고 얘기한 정도였는데, 이 시흥시 갔더니 그제 좋아졌어요, 달라졌어요, 매출이 늘었어요, 이런 얘기를 들을 수가 있었어요. 그러면 이 재난기본소득, 재난지원금이 먹히는 거네. 좀 더 과감하게 한번 투자를 해서 이거 진짜 돈이 도네 라는 걸 확인한다면 앞으로 그렇게 정책을 짜면 될 거 아니에요.
근데 지금 이 사람들은 해보지도 않고 처음부터 그건 안 됩니다. 왜 그걸 퍼줍니까? 안 됩니다. 포퓰리즘 안 됩니다. 이러고 있는 거예요. 우리 프레드님 말씀처럼 재난지원금이 핀셋 경기 부양책입니다. 국민들이 쓰시게 만들면은 국민들도 기분 좋고 국민들도 소득이 있고 또 그리고 그 소득에 따른 수입이 생기는 우리 중소자영업자 상공인 여러분들이 얼마나 덕을 입겠어요. 이거야말로 정말 뉴딜 아닙니까? 뉴딜 아니에요? 이태원이 이것 때문에 소비가 산다. 에이, 유흥업소 못 써요. 이번에 이태원 클럽 거기에서는 쓸 수가 없습니다. 경기도 재난기본소득도 그렇고 서울시 재난지원금 받으신 분들도 거기서 못 쓸걸요? 유흥업소 못 써요. 내수활성화에 이만한 그런 약효가 없어요. 특효약이 없어요. 실제로 예전에 그 참여정부 때 김근태 열린우리당 의장 때 나왔던 얘기인데 한 10조만 세상에 돌아도 경기가 산다 이런 얘기를 했는데 이게 바로 그 말이었던 것 같아요. 국민들한테 10,000원이라도 한 장씩 나눠드리고 여러분 지금부터 소비하세요. 저희가 소비하라는 곳만 소비하세요. 골목상권 거기 가서 소비하세요. 유흥업소 안 됩니다. 대형마트 안 됩니다. 그러면요. 이제 시민들이 맨날 대형마트만 갔잖아요. 골목상권 가는 거야. 우와 가짓수도 많고 마트보다 더 싸네. 여기 이사장님 친절하네. 더 물어주시네. 이제 드디어 골목상권 전통시장 힘을 얻는 겁니다. 전 그래서 말이죠. 뭐 재난 국면이 아니더라도 명절 앞두고 국민들한테 한 10,000원씩만 국가가 쏘면 어떨까? 10,000원씩만. 여러분 죄송한데 제가 숫자가 안 돼서 그런데 5천만에게 10,000원 5천만 명한테 10,000원씩 주면 얼마가 되는 겁니까? 먼저 계산 좀 해주세요. 네. 5천만 명한테 한 10,000원씩 5천억이죠? 네. 5천억이면 1조도 안 되네. 할만하네. 그렇게 해서 뭐 얼마 안 되는 돈이지만 여러분 기왕이면 저 시장 가서 쓰세요. 그렇잖아요. 경기 회복을 위해서 꽤 돈 쓸걸요? 그 돈을 국민들한테 한번 다 줘봐요. 한 10,000원씩만이라도. 현금 말고 이렇게 지역 상품권, 지역 화폐로 말이죠. 그러면 추석 때 설날 때 항상 이런 기사 나오잖아요. 올해는 너무 경기가 안 좋아요. 이거 그런 기사 안 나올 겁니다. 우리 풀꽃 향기님 말씀처럼 골목상권에서 소비하다 보면은 좋은 가게도 알게 되고 좋지요라고 하셨어요. 그렇습니다. 예. 온라인도 지역 플랫폼 만들어서 쓰게 해줬으면 좋겠다. 차가 없어서 이런 말씀하셨네. 그래요. 이것도 좀 방법을 잘 모색하면은 될 수 있지 않을까요? 예를 들면은 지역에 있는 뭐 그 소매상들끼리 뭐 좀 연대를 해가지고 뭐 쇼핑몰 같은 걸 만듭니다. 그래서 배달은 그 지역 안에서만 하게끔. 어때요? 그러면 온라인 쇼핑도 가능한 거 아닙니까? 전국 단위로 배송하는 것이 아니라 그 지역 안에서만 배송할 수 있게 한다면은 저는 중소상공인들이 운영하는 지역 인터넷 쇼핑몰 그거 가능하다고 봅니다. 못할 거 뭐가 있어요. 자, 그래서 여러분 지금 굉장히 중요합니다. 이번 재난 기본소득을 반드시 성공시켜야 됩니다. 누가 뭐라 해도 이거는 성공한 정책이다라고 만들어 놔야 다음 위기 때 기업들한테 그냥 맥없이 퍼주고 경기는 안 돌고 이런 상황을 막을 수가 있어요. 예. 우리 사람 아이다님 장사하는데 의외로 많이 결제합니다. 재난기본소득으로요. 예, 그렇습니다. 그래요. 이게 먹히고 있다니까. 내 현장 가서 확인한 거라니까. 내 말은 믿어도 됩니다. 이 말에 한해서는 믿으셔도 돼요. 네. 결국 미국의 방역 실패를 우리가 거울 삼는다면은 이런 방역 상황에서 천문학적인 비용이 가진 자들 주머니에만 들어가게 만들면 안 된다는 겁니다. 137조 상반기에 지출한다고 그러는데 이거 기업들 주머니에 넣어주겠다는 거 아니에요? 기획재정부 우리 홍남기 부총리님. 그렇잖아요. 국민들에게 주머니에 넣어드리세요. 국민들이 쓰게 만드세요. 그럼 기업도 살고 동네 상권도 살고 골목시장도 살고 그 도그마를 깨세요. 기업을 도와줘야 트리클 다운 효과로 밑바닥에 있는 국민들까지 혜택 본다. 실패한 이론에 의지하지 마시고 지금 성공하고 있는 재난기본소득, 재난지원금 이 성공 사례를 주목하시라고요. 국민들한테 좀 믿고 맡기세요.
나 참 되지도 않을 다 망한 정책을 붙잡고 왜 아직도 계속 기업들한테 지원해줘야 한다는 이 도식에서 헤어나오질 못하는지. 나 참 답답하네. 자, 미국 얘기 계속하겠습니다. 김동춘 교수 칼럼입니다. 이러다 오늘 못 끝나겠다. 결국 문재인 정부의 지도력과 질병관리본부와 같은 제도, 의료인들의 헌신, 효율적인 행정이 방역 성공, 민관협력 모델 같은 K방역의 내용일 것이다. 그래요. 이거는 박수를 보내야 됩니다. 지난 정권이었으면 망했어요. 박근혜 정권이었으면 망했어요. 자기들의 정권 유지만 중요하지 국민들의 안위 따위에는 관심도 없는, 그래서 국민 300명이 물속에서 가라앉는 상황에서도 자기나 하는, 침실에서 나오질 않는 이런 대통령하고 이건 차원이 다르지 않습니까? 자, 실제로 한국의 방역은 성공했다라고 보면은 맞을 겁니다. 자, 그러나 실제 한국의 공공의료비 지출은 미국보다도 낮고 공공병원이나 공공병상, 공중보건의의 숫자도 서유럽 국가들과는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적다. 그래요. 우리나라의 공공병원 비율 한번 좀 보겠습니다. 우리나라 그 공공병원 비율이 OECD에서 얼마나 되는지 이거 검색하면 바로 나오죠. 그 OECD 국가들의 공공의료비 지출 비중은 76.94%입니다. 평균이 그렇다는 거죠. 76.94%. 우리나라는 어떨까요? 우리나라. 이 비용을 말하는 겁니다. OECD 국가에서 공공의료비 지출 비중은 76.94%인데 우리나라는 44.9%예요. 44.9%. 현격하게 떨어지죠. 그리고 국내 공공의료 병상 비율은 고작 10%입니다. 고작 10%예요. OECD는 어떨까? 영국의 공공의료 병상 비율은 100%입니다. 여기는 다 공공병원이에요. 여러분, 영국이 공공병원만 있어요. 무상의료기도 하고요. 호주는 69.5%, 프랑스는 62.5%, 독일은 40.6%, 일본은 26.4%, 우리가 미개한 나라다라고 얘기하는 미국은 24.9%. 자, 대한민국은 어떨까요? 대한민국. 네. 대한민국은 여러분 10%예요. 10%. 10%. 야, 이건 정말 미국의 2분의 1도 안 돼요. 너무 슬픈 일입니다. 결국 또 다른 전염병이나 사회적 재난이 닥쳐올 경우 여전히 매우 취약한 구조를 갖고 있다는 말이다. 더구나 이제 시작한 대량 실업 사태, 다가올 에너지 기후 등에도 이번 방역 모델이 적용되기는 어렵다. 아니, 그렇게 공공병상이 부족하고 또 이런 공공의료비 지출도 매우 미약한 상황에서 우리 홍준표 이 형님은 진주의료원을 폐쇄를 했죠. 경남지사 시절에. 이런 홍준표 형을 대구 유권자들이 또 국회의원으로 배지를 달아줬습니다. 정말 참 어처구니가 없습니다. 이천의 창고 화재 사건으로 38명의 노동자가 또다시 사망한 사건. 김부겸 전 행정안전부 장관이 말한 대로 이거는 소방의 문제가 아니라 노동의 문제였어요. 아니, 38명의 노동자뿐입니까? 연간 900명이 산업재해로 사망하는 한국의 모습은 방역 성공 이면에 어떤 불편한 진실로 자리하고 있어요. 방역이 치료는 아니고 위험 자체의 차단도 사회적 안전망도 아니죠. 일이 벌어졌을 때 이제 그때 나서는 건데요. 일이 나기 전에 예방하는 단계에서 공공의 역할이 매우 필요하다라는 것이 바로 김동춘 교수의 이야기입니다. 그래요. 이제 미국 이후에, 코로나 이후의 세상은요, 국민들이 위험에 몰리지 않도록 사전 예방하는 방역으로 K 방역의 그런 성과가 더 업그레이드 돼야 한다, 이런 이야기입니다. 네, 안 그렇습니까? 우리 프레드님, 원청 책임을 물어야 산재 발생이
줄어들 겁니다라고 하셨어요. 그리고 사일런 아웃사이더님도요. 샌드위치 패널 사용 금지 입법화 시켜야지. 제가 샌드위치 패널 모양도 안 예쁘고 그래서 우리 사실 지금 여기서 방송하고 있는 스튜디오 원래 샌드위치 패널로 하려고 그랬었어요. 비용이 적게 든다고 하지 말라고 그랬어요. 돈 더 들이더라도 제대로 만들어야 된다 해서 제대로 만들었습니다. 네. 김동준 교수의 칼럼이 매우 적절한 그리고 간과하기 쉬운 부분을 짚어준 것 같습니다. 그래요. 사람에 대한 투자죠. 사람에 대한 투자. 아끼지 말아야 됩니다. 재난지원금도 그렇고 재난기본소득도 그렇고 사람에 대한 투자 아닙니까? 그러니까 국가가 공공이 돈을 아껴야죠. 국민들이 내시는 혈세를 뭐 함부로 펑펑 쓰면 안 되죠. 4대 강사업 같은데 쓰면 안 되죠. 그러나 국민의 안전과 생명을 위해서 쓰는 것이라면은 허비한다는 비난을 들을지언정 과감하게 재정을 집행해야 합니다. 공공의료 100%인 영국 보세요. 너구리 말콤님 말씀 맞습니다. 병상 늘리고 돈 나눠주고 소상공인 살리고 한꺼번에 모두 바꿀 수 없잖아요 라고 하셨는데요. 우리나라의 재정 집행 비율이 다른 나라에 비해서 현격하게 떨어집니다. 현격하게 떨어져요. 예, 우리가 재정 여력이 있어요. 우리가 좀 아껴 써야 되는 건 맞는 말인데 그러나 사람을 위해 국민을 위해 쓰는 것에 대해서 주저하면 안 됩니다. 국민에게 쓰면요 국민이 고마워합니다. 그리고 자기 나라에 대한 자긍심이 있어요. 이번 K 방역으로 인해서 얼마나 또 우리의 국가가 자랑스러운 국가인지를 국민들이 실감했습니까? 과감한 재정 집행이 필요한 시기라고 너도 나도 이야기하고 있는 시기에 아이고 그거 왜 함부로 씁니까? 큰일 납니다. 포퓰리즘입니다. 이러시는 분이 경제 사령탑으로 계시면 참 답이 없습니다. 예. 관료 집단을 더 이상 이렇게 말 안 듣는 관료 집단을 계속 방치해 두는 것이 온당한지 모르겠어요. 예. 분명한 그 신호를 줘야 됩니다. 180석을 우리가 왜 받았냐? 더 열심히 더 적극적으로 국민을 위해 일하라고 한 거 아니냐? 협력해라. 당신들은 공복 아니냐? 우리야 이제 어공이어서 2년 후면은 정권을 철수해야 되지만은 지금 우리에게는 국민이 주신 권한이 있다. 그 권한을 당신들은 이행을 해야 될 책임이 있다. 의무가 있다. 좀 강력한 리더십으로 지금 주저하고 있는 그리고 안주하고 있는 공공 그리고 공무원들을 움직이게 만들어야 할 때가 아닌가 싶습니다. 예. 움직이게 해야 할 시점이 아닌가 하는 그런 생각을 해봤습니다. 자, 그리고 이제 신진옥 중앙대학교 사회학과 교수의 한겨레 칼럼도 또 보겠습니다. 포스트 코로나 이후에 4가지 시나리오를 다룬 내용입니다. 공부하는 차원에서 한번 보시죠. 4차 산업혁명론으로 저명한 클라우스 슈바트프는 단기 이익과 경쟁을 추구하는 미국 자본주의 모델이 코로나 위기에서 기업과 노동자를 보호하는 데 실패해서 불평등을 심화시키는 데 반해서 장기적 동반자적 이익을 중시하는 유럽 사회 모델은 기존의 포용적 제도를 더 활성화하고 있음을 강조했다는 겁니다. 네. 그래요. 사람을 소모품으로 알고 야, 너 저기 생산성이 좀 떨어진다. 응? 야, 너 저기 뭐야? 왜 이렇게 멋대로 일하지? 이러면서 이제 노동자를 소모품으로 여기는 이런 구조는 미국식 모델인데 이게 한계에 봉착했다는 거예요. 그렇다면 유럽은 뭐 노동자를 뽑아가지고 영원히 함께 가느냐? 그것도 아닙니다. 거기도 쉬운 해고가 있어요. 근데 쉬운 해고가 있는데 뭐가 다르냐 우리나라하고. 우리나라도 쉬운 해고하자 막 이런 목소리 많잖아요. 근데 우리와 유럽의 차이는 무엇이냐? 유럽은 탈이 없잖아요. 우리는 탈이 많고. 유럽이 탈이 없는 이유는 바로 그만둬도 그 사람이 바로 곧바로 빈곤으로 몰리지 않는다는 얘기입니다. 그 사람이 곧바로 빈곤에 몰리지 않는다는 겁니다. 사회 안전망이 튼실하다는 얘기죠. 이제 미국식 모델은 끝났고
유럽식 모델로 간다 이런 얘기입니다. 예, 이게 첫 번째 시나리오고 두 번째 시나리오는 국가주의, 집단주의, 배타적 민족주의 등 신자유주의 세계화의 병리적 부산물 정도로 간주됐지만 뭐 코로나 이전에도 뭐 국가주의, 집단주의, 배타적 민족주의 있었잖아요. 특히 그 유럽의 극우 정당이 막 그 힘을 얻고 세를 키우고 그랬잖아요. 근데 지금 이제 감염병의 공포가 빠르게 떠오르고 있어요. 많은 민주주의 사회에서도 사람들은 봉쇄하고 감시하며 추적하는 국가를 목격하고 있는데 국제 질서에서도 보호무역주의와 자국 우선주의가 대두하고 있는데 오래된 과거의 유물이라고 믿어왔던 것들이 미래의 새 지배자가 된다는 거예요. 배타성, 통제 이런 것들이 강화될 수 있다는 것이죠. 사실 우리 정부의 방역에 대해서 이런 식으로 이제 매도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봉쇄하고 감시하며 추적하는 거 지나친 거 아니냐. 특히 저 보수 개신교계가 이런 얘기하죠. 그게 누구를 위한 겁니까? 어느 한 집단과 어느 한 세력을 짓밟기 위해서 혹은 정부가 힘자랑하려고 그런 거 하나요? 아니에요. 감염병이 확산되는 걸 막기 위해서 그러는 겁니다. 그건 다르지. 그러나 이렇게 선의를 가진 정부 말고 다른 나라에서는 이런 감염병 확산을 막기 위해서 하는 거라며 진짜 봉쇄, 감시, 추적하면서 이 독재 시스템을 강화하는 그런 나라들이 분명히 있습니다. 있어요. 없지 않습니다. 어느 나라라고 말하지 않겠습니다. 예, 가까운 나라예요. 자, 이러면서 배타주의가 이제 힘을 얻게 된다는 점은 우리 사회에서도 걱정해야 할 일입니다. 여러분, 왜 중국에 대해서 입국 금지를 내리지 않느냐? 중국을 봉쇄하지 않느냐? 이런 얘기한 당이 어떤 당이죠? 이번에 아주 그냥 괴멸적 패배를 당한 그런 당입니다. 그리고 아무 상관없는 동성애자가 클럽에 갔다. 이 사실 갖고 대대적으로 문제 삼고 사안을 키우고 논리를 비약한 그 신문 어느 신문입니까? 국민일보 아니에요. 국민일보의 그런 이 성적 소수자에 대한 억압과 비난과 모략 이런 것들이 또 고개를 들고 있습니다. 예, 두 번째 시나리오가 그렇고요. 세 번째 시나리오. 나오미 클라인이 재난 자본주의라는 개념으로 설명했듯이 재난 상황은 기업들이 자신의 오래된 기획을 단숨에 실현할 수 있는 기회다. 여러분 홍수대 보면은 그 폐수관로를 열어가지고 그 엄청나게 비가 많이 내려서 물이 불어난 시기에 폐수를 흘려버리는 아주 젖 같은 기업들이 있습니다. 여러분 마치 이런 거나 마찬가지죠. 남의 위기를 우리 공동체 위기를 통해서 자신의 이익을 극대화하는 이런 기업들 재난 상황은 기업들이 자신의 오래된 기획을 단숨에 실현할 수 있는 기회다. 코로나 위기 중에 부상한 디지털 사회의 미래는 기존 지배 질서를 더욱 가혹하게 만드는 복고적인 혁신이 될 수 있다. 복고적 혁신 뭐겠습니까, 여러분? 바로 원격 진료입니다. 원격 진료. 야, 디지털로 다 됐는데 원격 진료도 좀 하자. 이게 바로 삼성 가문의 신문 중앙일보의 주장입니다. 계속해서 원격 진료 타령하고 있어요. 원격 진료를 하면은 진료가 부실하겠죠. 대면 진료만 하겠습니까? 그렇잖아요. 그리고 이런 원격 진료와 관련해서 오랫동안 삼성이 투자해 온 것으로 합니다. 삼성의 이익이 극대화됩니다. 원격 진료하면 이제는 의료계에 혁신의 바람이 부는데 알고 봤더니 자본만 즐거워지는 복고적 혁신이란 얘기예요. 자, 그리고 네 번째 시나리오입니다. 스웨덴 같은 경우인데 세계적 대공황과 안보 민주주의의 총체적 위기에 직면하던 때가 있었어요. 2차 세계대전 직후였습니다. 그때 스웨덴은 일시적 대책에 그치지 않고 복지 자본주의의 새로운 패러다임을 창안해내서 세계의 대안 모델로 등장했습니다. 여러분 스웨덴이라는 나라 가보신 분은 알겠지만은 북극에 가깝지 않습니까? 북반구잖아요, 사실은.
아니 거기서 농사를 제대로 지을 수 있겠어요? 그렇다고 뭐 땅이 척박한데 환경이 그렇게 아름다울 수 있겠어요? 그래서 사실은 버린 땅이나 다름없었던 스웨덴인데 2차 세계대전 이후에 복지 선진국이 됐어요. 어떻게 되느냐? 야, 개별적으로 돈 벌어봐야 뭐 무슨 저기 우리들에게 도움이 되겠냐? 세금 많이 내. 세금으로 나라가 다 먹고 살게 해줄게. 그래서 이 스웨덴 국민들 대략 한 50%의 수입을 국가에다가 냅니다. 공공에다가 내요. 그러니까 100만 원 벌면 500만 원, 300만 원 벌면 150만 원, 400만 원 벌면 200만 원을 세금으로 냅니다. 그리고 그 모든 거, 뭐 교육이라든지, 의료라든지, 뭐 보건의 문제를 포함해서 이런 것들을 다 꽁으로 해준단 말이죠. 심지어는 대학생들한테는 용돈까지 줘요. 공부하느라고 얼마나 고생 많다고. 공부하느라고 정말 고생이 많다 이러면서 말이죠. 예. 이 스웨덴이 돈을 많이 걷어서 사람에게 적극적으로 투자를 했습니다. 투자를. 그래서 스웨덴이 오늘의 복지 선진국이 된 거예요. 물론 스웨덴 안에서도 왜 그걸 다 국민들한테 공짜로 나눠주느냐. 해외에서 넘어오는 그 이민자들 그 사람들한테까지 주면은 왜 그 우리가 돈 내가지고 저 사람들 먹여 살리냐. 이런 얘기가 나오면서 극우 정당이 또 힘을 얻기도 합니다. 그래서 말이 돼요. 스웨덴 같은 그런 척박한 나라도 이렇게 세금을 많이 내면서 국민이 지불해야 될 비용의 상당 부분을 국가와 공공이 체계적으로 이렇게 집행을 하고요. 그렇잖아요, 여러분. 우리처럼 대학도 말이죠. 한 80%는 사립대가 우리나라의 그 사립대 비중이 80%예요. 공공 대학 진학자를 공공에 수용하는 비중이 20%도 안 된다는 얘기입니다. 사립대학이 뭐 무슨 땅 파서 먹고 삽니까? 등록금 많이 거두려고 하죠. 지금이야 뭐 등록금 더 이상 오르지 못하게 하려고 뭐 열쇠를 채웠습니다만 공공의료 아까 공공의료 투자와 또 공공의료 지출과 또 이 공공병상 비중이 정말 창피할 정도로 적다라고 말씀을 드렸는데요. 공공이 제 역할을 그동안 못 해왔어요. 문재인 정부서부터 이제 지금 관심을 갖기 시작한 건데요. 자, 스웨덴 모델이 또 있어요. 4가지 시나리오 중에 하나입니다. 여러분 어디로 갈까요? 어디로 갈까요? 한국은 어떤 길을 갈 것인가? 정부와 지자체들은 그동안 각종 기업 지원책과 더불어 고용유지 지원금, 일자리 안정자금, 실업급여 등 기존 제도를 활용한 민생대책, 재난지원금과 지자체 기본소득 등 새로운 정책을 내놨다. 그러나 이번 위기는 한국 노동시장 불평등과 사회보장제도의 방대한 사각지대를 드러낸 만큼 그 약점이 개선되지 않는다면 위기가 지난 후에 과거의 헬조선 체제가 더 심화되어 있을 수 있다. 지금 우리에겐 한국이 K모델로 모범국이 됐다는 성급한 자부심보다는 코로나 위기로 드러난 한국 사회 계급 구조와 사회 안전망의 약점을 보완해서 사회 전반의 체력을 강화하는 개혁이 필요하다. 이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말이 조금 어렵지만 이해가 되시죠? 저는 스웨덴 모델로 가야 되지 않겠는가 하는 생각도 들고요.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공공이 좀 더 적극적으로 나서야 돼요. 세금을 많이 냈더니 혜택이 많네. 이런 느낌을 국민들에게 줘야 국민들이 지갑을 엽니다. 국민들한테 주는 건 찔끔 주고 엉뚱한 놈들이 잔뜩 받아가고 그래놓고 세금 더 내라면 누가 냅니까? 그 약탈로 생각하지. 국민들에게 많이 주고 또 많이 받는 이런 구조로 갈 때 우리 사회가 공공질서, 공공권위가 바로 서는 그런 세상이 될 거라는 생각이 듭니다. 하나만 더 이야기하고 첫 번째 섹션 마무리할까요? 삼성 이야기입니다. 얼마 전에 이재용 씨가 나의 자녀에게는 삼성 경영권을 물려주지 않겠다 이런 얘기했는데 한마디로 하나만 한 소리입니다. 김영배 한결의 논설위원 칼럼 보시면 압니다. 어차피 어렵습니다. 이재용 자녀한테 넘겨주기 어려워요. 왜 그런지 그 이야기를 해보겠습니다. 4세 경영 포기가 재계를 놀라게 했을지는 몰라도 재계를 놀라게 하긴 하지.
우리도 다 하려고 했는데 아니 뭐야 삼성이 쥐가 감옥 갈 위기 놓였다고 그렇게 사세 경영 안 한다고 저런 소리 해버리면 우린 뭐가 되는 거야. 그래서 재계를 놀라게 했을 수는 있어요. 그러나 경영계 동심원 바깥까지 흔든 것 같진 않다. 그러니까 이제 경영계 바깥에서는 아니 뭐 삼성이 사세 경영을 포기하거나 말거나 무슨 상관이야 이랬다는 거예요. 이건희의 아이들은 20살 아들과 16살 딸. 그래서 4세 경영 여부는 먼 미래의 일이다. 이재용만 해도 68년생 아닙니까? 그래요. 뭐 한 30년은 더 하실 수도 있겠지만 보니까 30년 후에 일을 갖고 지금 약속했다고 뭐 안 지키면 어떻게 할 건데? 뭐 구속되나 그때 가서? 아니 저는 전혀 믿질 않아요. 30년 후의 일을 미리 얘기한다는 게 적어도 30년. 그가 총수 역할을 시작한 지 6년밖에 되지 않았다. 창업자인 이병철 회장과 2세 이건희 회장의 재임 기간에 견주면 멀었다. 더 중요하게는 그룹의 핵심 중의 핵심인 삼성전자의 덩치가 커져 특정 가문이 장악하기는 어렵고 더 어려워지고 있다. 4세 경영 포기라는 게 실상 할 수 없는 불가능한 일을 안 하겠다라고 한 것과 마찬가지라는 허망함을 띠고 있다. 그러니까 하나만한 얘기를 했다는 거예요. 이재용이. 이재용 부회장 가문과 삼성 계열사 보유의 삼성전자 지분은 다 합쳐 20%를 간 넘는 수준이다. 이건희 4.18, 삼성물산 5.01, 삼성생명 8.51%가 주요 축이고 이재용 부회장 몫은 0.7% 수준이다. 그가 지주회사 격인 삼성물산의 주식 17.08% 확보한 것만으로는 부족하다. 또한 삼성물산과 제일모직의 합병에 따른 무리한 합병이었죠. 삼성물산과 제일모직의 무리한 합병에 따른 이재용 부회장의 경영권 승계 의혹은 검찰 수사 대상이다. 지금 수사되고 있어요. 또 지금 파기환송심에서는요. 삼성물산과 제일모직 합병을 어떻게든 좀 허락해 주시오. 국민연금으로 좀 뒷받침해 주시오. 국민연금이 삼성전자 지분을 많이 갖고 있으니까요. 또 삼성물산 지분도 갖고 있으니까요. 예, 도와주시오 이러면서 국민연금을 소유하고 있는 정부의 수장 박근혜한테 뇌물을 준 의혹 그것과 관련한 재판을 받았던 거 아닙니까? 대법원은 감옥 갈 형이다라고 해서 2심에서 집행유예 풀어준 거를 깨고 파기환송심으로 돌려보내면서 그렇게 판결을 내렸어요. 그러나 지금 파기환송심은 이재용에게 야 너 그냥 감옥 밖에 있어라 이렇게 지금 또 판단을 할 움직임 아니겠습니까? 하여간 그것과는 별개로 지금 삼성물산과 제일모직의 합병에 따른 이재용의 경영권 승계 의혹은 수사 대상입니다. 뭐 이 삼성물산과 제일모직 합병 이거는 도덕적 정당성 부족에 또한 법적 위험이 겹쳐 있는 상황 그렇다는 겁니다. 이게 만약에 부당한 경영권 승계다라고 한다면 이게 백지화가 될 수도 있는 거 아니겠어요? 그러면 또 이재용의 지분은 크게 줄어들 수밖에 없습니다. 지분에 따른 영향력은 또 상실될 수가 있어요. 이뿐 아닙니다. 김영배 논설위원은 이재용 부회장이 아버지로부터 주식을 온전히 물려받으려면 막대한 세금을 내야 하는데 현금을 10조 원 이상 마련해야 할 것이라는 추정이 있을 정도다. 다음 세대로 넘길 때마다 상속세 때문에 그 몫이 절반씩 줄어들어야 한다는. 그러니까 여러분 상속세 비율 아시죠? 제가 우리 아버지로부터 한 100억을 유산으로 받는다. 우리 아버지는 그런 돈 없어요. 목사가 한 40년 했는데 목사 40년 했는데 100억이 있으면 그건 뭐 정말 교인들 헌금을 삥땅 쳤다는 얘기인데 아니 우리 또 아버지께서 목회하신 동네는 그렇게 100억을 모을 수 있을 만큼 정말 부자 교인들이 그렇게 많지 않아요. 저기 열심히 사는 서민 노동자 교인들이었어요. 정말 좋은 분들이었는데 정말 인격적인 분들이고 서울에 있는 교회지만 저 교인 한 분 한 분이 다 정말 고향에 있는 우리 식구들 같은 느낌이었어요. 그럼 예컨대 그렇다는 겁니다. 우리 아버지가 저한테 뭐 물려줄 유산이 없으세요 거의. 예. 자, 아버지께서 한 100억을 김용민이한테 유산으로 준다. 그러면 50억은 세금으로 내야 돼요. 왜냐? 아니 뭐 그 유산을 받는 과정에서 야 네가 무슨 기여한 게 뭐가 있니? 네가 땀 흘려서 100억을 가져가
땀을 흘려가지고 그 대가로 100억을 가져가는 게 아니잖아. 절반 내. 그 50%를 이제 말하자면은 세금으로 낸단 말이죠. 50억을 받아요. 제가 또 우리 아들한테 이 50억을 그대로 뒀다가 넘겨주면 또 우리 아들은 또 25억을 가져가야 됩니다. 그러면 원래는 100억이었는데 2대를 지나면서 이게 4분의 1로 줄어듭니다. 4분의 1로 줄어들어요. 네. 이렇게 되면은 몇 대 더 가게 되면은 이제 재벌이란 없어요. 없어. 자, 김진방 인하대 교수 말씀은 삼성에서 4세 경영을 한다는 것은 곧 지금까지 한 것보다 더 심한 편법 불법으로 지분을 부풀려야 한다는 얘기나 마찬가지다. 지금도 지금 어설프게 이렇게 편법 불법 썼다가 지금 감옥 갈 위기에 놓인 거 아니에요, 이재용이. 그 자식들도 그래야 한다. 아이고, 차라리 그냥 뭐 안 하고 말지. 사카린 밀수 사건 기억하실 겁니다. 창업자 이병철 회장이 했던 일이죠. 이맹희 씨가 그 이병철 아들 이맹희 씨가 어디 폭로한 걸로 이병철 회장이 알고 굉장히 노여웠다는 얘기가 있는데, 하여간 이 양반이 1966년 삼성에서 물러나겠다 은퇴 선언을 합니다. 어떻게 됐어요? 1년 뒤 복귀했습니다. 2008년에 이건희 회장, 이재용의 아버지 이건희 회장 사퇴 선언을 했습니다. 그리고 차명계좌, 남의 이름으로 만든 계좌 4조 5천억 사회에 환원하겠다 약속했어요. 지배구조도 개선하겠다 이렇게 약속했어요. 하나도 지켜진 게 없습니다. 이건희도 결국 복귀했습니다. 이재용의 약속은 나 감옥 가기 싫으니까 봐주시오 이거 아닙니까? 4세 경영 어차피 어렵습니다. 할 수가 없어요. 여러분 그거 아셔야 됩니다. 이재용 발언에 감격하신 분들, 감동 먹으신 분들 가만히 계시고요. 좀 무지한 그런 티를 내지 마시고. 그래요. 자, 오늘 첫 번째 섹션 마무리하겠습니다.